항소심 법정에서 전개된 법리 논쟁. 항소심 첫 공판은 1심이 끝난 지 6주 만인 1996년 10월 7일에 열렸다. 1심 때와 같은 417호 법정이었다. 서울고법 형사 1부 권성 부장판사가 주심을 맡고 이명의 배석판사가 그 좌우에 앉아 있었다. 항소심이라고 해서 예정된 결론만을 향해 줄곧 달리던 1심과 하등 다를 것이 없었다. 오늘의 재판을 있게 한 5.18 특별법 자체가 유죄를 전제해 놓은 처분적 법률이었고 그 법률은 위헌이 아니라고 헌법재판소가 길을 잘 닦아두었다. 그런 만큼 항소심 재판부도 그 궤도를 벗어날 수는 없도록 되어 있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그 궤도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다소의 재량은 보여주는 듯했다. 몇 가지 핵심 쟁점을 둘러싼 법리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단 간에 다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 것이라든가 피고인들로 하여금 증인들을 직접 신문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은 항소심 재판부가 한껏 재량을 보여준 것으로 생각되었다. 정해진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만이라도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은 어쨌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 입장에서는 방어권과 변론권 행사의 폭을 넓혀준 일인 만큼 고마운 일이었다. 정당한 변론 기회를 얻지 못한 채 변호인 전원이 재판부에 사임계를 내고 사퇴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던 1심 재판 때와 비교하면 재판부가 피고인 측을 배려한 것만은 분명해 보였다. 법리 논쟁을 진행하겠다는 재판부의 방침이 밝혀진 것은 항소심이 종반에 이르러 최규하 전 대통령의 증인 출석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있던 10월 31일 공판 때였다. 권성 재판장은 서면 변론만으로는 재판의 쟁점을 정확히 알기 힘들어 구술 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고지했다. 형사재판의 절차로는 매우 이례적인 이 법리 공방이 벌어진 11월 11일의 9차 공판은 검찰과 변호인단 간의 치열한 법리 토론의 장이 되었다. 항소심에서의 법리 논쟁은 사실관계를 둘러싼 쟁점들이 어떻게 진실과 맞닿아 있는지 밝혀내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 되었다. 법리 공방이 진행되면서 변호인단은 검찰에 대해 가장 원초적인 질문, 도대체 피고인들의 어떤 행위가 어떤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인가, 무슨 죄가 어떻게 성립된다는 말인가를 물을 수 있었다. 1심 재판 진행 과정에서 변호인단이 숱하게 성명을 요구했음에도 검찰이 그동안 분명하게 밝히지 못했던 검찰의 공소 이론이 비로소 드러나게 된 것이다. 당시 검찰의 입장이라는 것은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김영삼 대통령의 정치적 책략을 사법적 조치를 통해 수행해주는 하수인의 역할을 담당해야 했던 만큼 공소 제기 이유와 법리가 허술할 수밖에 없었다. 검찰은 법리 공방 과정 내내 변호인의 집요한 질문에 대답을 바꾸거나 회피하는 소극적이고 확신 없는 방어로 일관했다. 검찰이 보여준 이런 반응들은 결국 검찰이 수사와 재판 과정을 통해 역사의 진실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게 되었으면서도 청와대의 눈짓에 따라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었다. 나는 전문적 법률 지식이 없었던 만큼 법리 공방의 현장이었던 법정에서는 검사와 변호인 간에 벌어진 치열한 논쟁을 세세한 부분까지 충분히 이해할 수 없었다. 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 나는 당시 나의 변호인이었던 이양우 변호사를 통해 법정에서의 법리 논쟁 전모를 다시 설명드릴 수 있었다. 법리 논쟁의 쟁점으로 제기되었던 주제들은 재판이 진행되던 당시 국민적 관심사가 되었음은 물론 현재나 미래의 역사적 사건들이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고자 하는 사람들로서는 진지하게 살펴보아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된다. 국민들이 역사적 사건들의 실체적 진실과 역사적 재판의 진행 과정을 이해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 골자를 소개한다. 정승화 총장의 연행은 위법인가? 1212 사건을 반란으로 기소한 검찰의 논거는 대체 무엇이었을까? 1심 재판 때 이재순 검사는 1979년 12월 초순경에 군 일각에서
합수본부장이 월권 행위를 하여 곧 실권이 없는 한직으로 인사 조치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정승화 총장이 노재현 국방부 장관에게 합수본부장의 인사 조치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지자 합수본부장과 하나회 소속 장교들은 군의 주도권을 장악하기로 결심을 하고 정 총장을 강제 연행해 그 지휘권을 박탈한 반란 사건이라고 했다. 그러나 검찰 측의 이러한 주장은 노재현 장관이 검찰 수사와 1심 재판 때 보안사령관을 바꿀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고 부인함으로써 그 근거가 무너졌다. 그러자 검찰은 다시 내가 월권 행위를 하지 않았느냐고 노재현 장관에게 다그치듯 질문을 해댔지만 노재현 장관은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한마디로 잘라 말했던 것이다. 결국 검찰은 항소심 집중 심리 과정에서 반란이라는 주장의 근거를 대통령의 재가 문제와 연결시켰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상태에서 대통령의 재가를 받지도 않고 계엄사령관 겸 육군참모총장을 연행한 것은 군 통수권을 침해하는 반란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상석 이양우 변호사는 다음의 요지로 검찰의 주장에 대해 반론을 폈다.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자를 연행하기 위해 사전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는 법은 우리나라 어느 법률에도 없다. 따라서 대통령의 재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 된다는 것은 도저히 성립할 수 없는 논리다. 또한 사전에 대통령의 재가를 받지 않은 것이 범죄 혐의자가 계엄사령관이기 때문에 업무 집행상 적절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있을지언정 이를 불법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다. 법률에 의하면 군인에 대한 구속영장은 관할관이 발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합수본부가 신청한 영장에 대해서는 다름 아닌 정승화 총장 자신이 관할관으로 되어 있었다. 따라서 합수본부가 정승화를 연행하면서 정승화 본인에게 영장 발부를 청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이 사건이야말로 사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없는 긴급 구속의 사유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불법이란 어떠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것이기 때문에 정승화 총장의 연행이 대통령의 재가를 받지 않아 불법이 된다고 주장하려면 그 불법이라고 하는 법률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검찰은 법률가답게 그 불법이라는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바란다.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해 검찰은 대통령의 군 통수권을 그 법률적 근거로 제시했다. 이재순 검사는 대통령의 사전 재가 없이 정 총장을 연행하게 되면 계엄사령관을 통한 대통령의 군 통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기 때문에 반란이 된다고 주장했다. 또 그 이후 정승화 총장이 반란 방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정 총장에 대한 유죄의 판결은 연행 자체와는 별개이므로 이 사건과 무관하다는 논리를 폈다. 하지만 군법회의법 제24조는 이렇게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긴급을 요하여 관할관의 구속영장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고하지 않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으며 구속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검찰의 주장에 대한 이양우 변호사의 반론은 이렇다. 합동수사본부장의 수사권은 계엄사령관이나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것이므로 그 수사권의 행사는 헌법과 법률에 따를 의무가 있을 뿐이다. 또한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은 수사 업무에 관한 일반적인 지휘 감독권만 가질 뿐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간섭할 권한이 없다. 대통령은 수사기관의 수사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인사권을 발동해 수사관을 교체할 권한은 있지만 그 수사관에게 직접 구속을 하라 말라 할 권한은 없다. 또한 대통령이 구체적인 범죄 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간섭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정치 예속화를 초래하는 위험한 발상이기도 한 것이다. 과거에도 검찰이 대통령의 반대를 무릅쓰고 범죄 혐의가 있는 현직 장관을 구속한 전례가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자를 연행하는 것은 정당한 직무 집행 행위이므로 결코 대통령의 군 통수권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없다. 더구나 1212 사건에 있어서는 정승화를 연행하기 이전에 대통령에게 사전 보고를 하였으므로 수사 책임자로서의 모든 책무를 다하였음이 분명하다.
그것은 최 대통령이 처음부터 재가에 반대할 뜻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러자 검찰은 대통령의 재가를 받지 아니한 것 자체가 불법이라던 종래의 주장에서 한 발 후퇴하더니 대통령의 뜻을 거역한 것이기 때문에 내란 행위라는 새로운 주장을 만들어냈다. 김상희 검사는 검찰이 재가에 연연해 하는 것은 재가가 있으면 반란이 아니고 재가가 없으면 반란이다. 이 논법만은 아니다. 비록 재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대통령을 속여서 또 무슨 개인적인 다른 욕심에 의해서 재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반란이 될 수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양우 변호사는 검찰의 주장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규하 대통령은 합수부가 정승화 총장을 연행하기 약 30분 전인 12일 18시 30분경에 합수본부장으로부터 정승화를 12.6 내란 사건과 관련하여 연행 조사하겠다는 사전 보고를 받았으며 이어서 19시 40분경에는 합수부가 정승화를 연행하여 조사에 착수하였다는 집행 보고를 받았다. 그러나 최규하 대통령은 합수본부장의 이러한 보고에 대하여 정승화의 신병을 석방하라는 지시를 전혀 한 사실이 없다. 이와 같은 최규하 대통령의 행위는 합수부의 정승화 연행 사실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만일 최규하 대통령이 1212 사건 당시 합수부의 정승화 연행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면 재가를 지연할 것이 아니라 재가를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정승화 총장의 석방을 명하는 것이 사리에 맞는 주장일 것이다. 이에서 알 수 있듯이 최규하 대통령의 재가가 지연된 것은 정승화의 연행조사가 부당하다는 데 기인한 것이 아니라 정승화 연행조사 보고 문서에 정식 재가를 함에 있어서 관계 국무위원인 국방장관